희정아, 너 진짜 힘들겠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휴, 내 말이. 나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래도 집은 크고 좋잖아. 이 집도 시어머니가 해주신 거지? 그게 무슨 소용이야. 조용히 애나 봐주시지. 뭘 해도 트집 잡고. 그럼 따로 살면 되잖아. 말이 쉽지. 남편이 대단한 효자라서 안 된대. 그런데 그때 문틈 너머로 며느리의 입에서 더욱 충격적인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휴, 우리 시어머니. 차라리 어디로 확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 그럼 내 속이 얼마나 시원할까?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진짜 매일 눈치 보이고 너희도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봐. 하루도 못 버틸걸? 야, 진짜 너무 무섭다. 그래도 맞는 말이야. 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며느리에게 따져 물었죠. 희정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왜요? 저 피곤한데요. 방금 내가 한 말 다 들었다.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무슨 말이요? 나보고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어머, 들으셨어요? 근데 그거 친구네 시어머니 얘기였어요. 어머님 얘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분명히 우리 시어머니라고 했잖아. 착각하신 거예요. 나이 드시니까 귀도 어두워지셨나? 야, 이 나쁜 거사. 그래, 내가 그렇게 사라져 주길 바란다면 내 소원대로 눈앞에서 사라져 줄게. 하지만 이 집은 원래부터 내 집이었어. 떠난다면 너가 떠나는 게 맞는 거겠지? 네? 어머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내가 집에서 나가면 그렇게 꼴도 보기 싫은 시어머니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0세 강혜숙 씨입니다. 강 씨는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야말로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모든 것을 희생해왔죠.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까지 생기자 강 씨는 마음 한편이 든든해졌습니다. 이제야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설마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며느리에게 차라리 확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40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성격은 온순하고 효심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우유부단했죠. 며느리는 공무원으로 밖에서는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말끔하고 단정한 외모의 예의도 바른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강씨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속내가 그리 곱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몇 해 전 강씨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일의 발단은 며느리의 눈물 어린 호소였죠. 어머니, 사실 저희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이제 커가는데 이 작은 원룸에서 계속 사는 게 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아이 교육 환경도 생각해야 하고 남편 출퇴근도 너무 멀고요. 아들도 난처한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됐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집을 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강 씨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이 어려워하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무엇보다 손주가 좁은 공간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평생 모은 돈이지만 너희가 잘 살고 준혁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게 더 중요하지. 강 씨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아들에게 미리 증여해 주기로 했습니다. 주원아, 엄마가 살아있을 때 미리 주는 게 낫겠다. 강 씨의 마음은 단순했습니다. 자식이 어려우면 부모가 도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다는 것이었죠.
아들은 그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마련했습니다. 30평 남짓한 아파트였지만 강 씨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 씨가 아들 부부 집에 얹혀 사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아들 집은 강 씨의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도 공손하고 살가웠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틈만 나면 이런 말을 했고 강 씨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내 노후도 외롭지 않겠다. 손주도 키우고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하지만 재산을 완전히 넘겨주고 나서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미묘해서 착각인가 싶었죠. 말투가 살짝 퉁명스러워졌죠. 하지만 강 씨는 내가 예민한가 보다라고 넘겨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밖에서는 여전히 친절하고 성실한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점점 강 씨를 가사도우미처럼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림하면 안 돼요. 좀 더 위생적으로 해주세요. 아휴, 어머니는 좀 옛날 사람 같으셔. 지금이 몇 년도인데 아직도 그런 식으로 하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비꼬는 투가 되어갔습니다.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잔소리와 핀잔이 늘어났죠. 심지어 며느리는 웃는 얼굴로 자신의 속옷과 스타킹 빨래를 강 씨에게 떠넘겼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빨아주세요. 손이 많이 가는 거라서요. 애기는 어머니가 제일 잘 달래시잖아요. 오늘도 부탁드려요. 6살 손주 돌봄은 온종일 강 씨의 몫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퇴근 후에 돕히고 나다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죠. 강 씨는 손주가 예뻐서 기꺼이 돌봐주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가 점점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에게 넌지시 얘기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들은 늘 회사 일로 바빠서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강 씨가 가끔 서운함을 토로하면 엄마도 애 보고 싶어서 애 돌봐주시는 거잖아요. 희정이도 직장 다니느라 힘든데 이해해주세요. 라고 넘겨버렸죠. 시간이 흘러 며느리는 강 씨를 뒷방 늙은이 취급했습니다. 강 씨를 뒷방 늙은이 취급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애나 잘 보고 계시면 돼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강 씨는 속이 문드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산 집에서 자신이 가장 약자가 되어버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집인데도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었죠. 그나마 손주의 웃음소리 하나에 강 씨는 여전히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강 씨의 위치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이 나이에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하지만 강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본색은 이제 겨우 드러나기 시작한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강 씨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저녁 강 씨는 용기를 내어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주원아, 엄마가 이 집에서 이렇게 숨죽여 살아야 하니? 내가 잘 알잖아. 이 집 엄마 돈으로 산 거라는 거. 강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자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기를 바랐거든요.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이미 준 걸로 이제 와서 생색내세요. 아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생색내는 게 아니라 요즘 며느리가 엄마한테 하는 말들이. 엄마, 제발! 그냥 며느리랑 잘 지내면 안 돼?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안일은 엄마가 다 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그래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니까 엄마도 이해 좀 해주세요.
아들의 매정한 말이 강 씨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한편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살림 전반을 사실상 강 씨에게 맡겨놓고는 작은 잘못에도 비꼬는 말투로 쏘아붙였죠. 특히 손주와 관련된 일에서는 더욱 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 씨가 손주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애기 이유식 너무 되직하게 했잖아요? 며느리가 퇴근 후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물 좀 더 넣을게. 요즘 이런 거 잘못하면 뉴스 나오는 거 모르세요? 애 학대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며느리의 말에 강 씨는 속에서 천불이 일어났습니다. 학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러든 아니든 결과는 마찬가지죠. 애가 목에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손주 밥 굶기는 할머니가 어딨냐? 암튼 요즘 세상에 애 굶기면 경찰 오는 세상이에요. 조심하세요. 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강 씨는 정말 자신을 존중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며느리가 집들이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강 씨는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집이 북적거리면 분위기도 좋아질 것 같았죠.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를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집들이를 앞두고 며느리의 말투는 완전히 명령조였습니다. 과일은 꼭 껍질 다 깎아서 담아두시고요. 테이블 보는 주름 펴서 깔아놔야 하는 거 아시죠? 마치 호텔 직원에게 지시하듯 일러주면서 틈틈이 더욱 모독적인 말을 덧붙였어요. 어머님,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력도 가끔 가물가물하니까 다시 한번 말해두는 거예요. 하지만 강 씨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드디어 손님들이 왔습니다. 며느리의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이었죠. 그런데 손님들이 오자마자 며느리는 강 씨에게 손주를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준혁이 잠들 시간이에요. 좀 재워주세요. 그리고는 손님들과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강 씨는 손주를 안고 뒷방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뒷방에서 손주를 재우고 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은 모두 말끝마다 교양 있는 척했지만 시선과 어투는 매서웠어요. 희정아, 진짜 너 힘들겠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야? 며느리의 친구들이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에휴, 그러게 말이야. 나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래도 집은 크고 좋잖아. 이거 시어머니가 해주신 거지? 그게 무슨 소용이야. 매일 간섭하고 뭘 해도 트집 잡고.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며 마치 자신이 희생자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그럼 따로 살면 되잖아. 말이 쉽지. 남편이 효자라서 안 된대. 강 씨는 그 말을 문틈 너머로 들으며 손주를 안고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손주가 깨면 안 되니까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틈 너머로 며느리의 입에서 더욱 충격적인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휴, 우리 시어머니. 차라리 확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 그럼 얼마나 내 속이 편할까? 강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진짜 매일 눈치 보이고 너희도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봐. 하루도 못 버틸걸. 친구들은 박장대소하며 맞장구 쳤습니다. 야, 진짜. 너무 무섭다. 그래도 맞는 말이야. 강 씨는 손이 떨리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손주는 작게 할머니, 나 졸려 하며 눈을 감았어요. 강 씨는 흐르는 눈물을 옷깃으로 닦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떠난 후 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며느리에게 따졌죠. 희정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왜요? 피곤한데요?
방금 내가 한 그 말 들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강 씨의 목소리는 분노와 서운함으로 떨렸습니다. 무슨 말요? 나보고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강 씨의 목소리는 분노와 서운함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싸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귀 밝으시네요? 근데 그거 친구 시어머니 얘기였어요. 어머님 얘기 아니에요.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대화의 맥락상 자신에 대한 얘기라는 게 너무 명확했지만 며느리는 뻔뻔하게 잡아떼고 있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분명히 우리 시어머니라고 했잖아. 착각하신 거예요. 나이 드시니까 귀도 어두우신가. 야, 이 나쁜 거사. 그때 강 씨는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면 내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줄게. 그럼 그렇게 하세요. 아무도 붙잡지 않을 테니까. 심지어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집은 원래부터 내 집이었어. 떠난다면 너가 떠나는 게 맞는 거겠지? 네? 어머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내가 집에서 나가면 그렇게 꼴도 보기 싫은 시어머니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그날 밤 강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새벽녘 강 씨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증여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내가 불편하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라져 줄게. 강 씨의 마음속에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이 돈은 내 것이었어. 이제 다시 되찾자. 내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두고 보라고. 계약서를 보며 강 씨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씨는 그날 밤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사라져주되 강 씨만의 방식으로 사라져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확고한 결심이 서자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죠. 며느리는 여전히 모르는 척 아침상을 차려달라고 지시했지만 강 씨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함께 먹는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르는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며느리가 출근한 후 강 씨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슴팍에 증여계약서를 품고 걸어가는 발걸음이 묵직했습니다. 몇 전 아들 며느리와 함께 처음 변호사 사무실에 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증여를 위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일로 온 셈이었죠.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년의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 내 돈으로 사서 아들 부부 앞으로 증여했습니다. 그 대신 부양 조건을 붙였는데 재산을 미리 증여하니까 더 받을 게 없다고 느꼈는지 조건부 계약임에도 무시하고 며느리가 제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곧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여 무효 소송 가능하십니다. 부양 조건 위반이 명확하네요. 바로 준비하시죠. 정말 가능한가요? 강 씨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증여계약서에 부양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위반 시 무효 조항도 있네요. 게다가 어르신께서 당하신 일들의 증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 법원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며느리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히 강 씨를 찾더니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설마 진짜로 소송을 하시려는 거예요? 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란 대로 사라져 주려고. 어머님,
농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교묘하게 강 씨의 약점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준혁이 생각 좀 해주세요. 설마 친손주 길바닥에 내치실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매정한 분인 줄 몰랐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강 씨는 속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애를 내세워 협박이라? 이 악독한 인간.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내 손자고 그 애까지 길바닥에 나앉을 일은 없게 할 거야. 하지만 지금처럼 너희에게 내 재산을 그대로 두고 다시는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며 살 순 없어. 며느리는 아직도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언제 어머님을 사람 취급 안 했다고 그러세요? 너무 과민 반응 아니에요? 내가 바란 대로 내가 사라져 줄 거야. 대신 내가 받은 건 그대로 다시 다 가져간다? 며느리는 이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쳤어요? 애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단 거예요? 정말 이기적이네요.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오히려 웃었습니다. 이제 네가 어떻게 무너지나 그 꼴 내 두 눈으로 볼 거다. 그때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급히 아들에게 달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갑자기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 집을 뺏어가겠다고 해요. 아들은 당황한 채로 강 씨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주원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다고 했는지 너도 알잖아. 그걸 무시한 건 너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 마음 다르다더니 쯧. 집 줄 때는 상전처럼 모시고 살 것처럼 말했으면서 상놈도 이렇게는 안 살겠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야 해요? 아들의 말에 강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 과연 너랑 며느리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을까? 그러면 이렇게는 못했을 거다. 그날 밤 강 씨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임시 거처로 가기 위해서였죠. 아들이 급히 말려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말아요. 우리 다시 이야기해봐요. 이야기는 다 끝났다, 주원아. 강 씨는 아들을 뒤로 한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드디어 재판 당일이 됐습니다. 재판정에 들어가는 강 씨의 발걸음은 의외로 가벼웠습니다. 반면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 있었고 며느리는 억울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시고 제가 시집살이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조금만 말해도 서운해하시고 며느리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준비 기간 동안 강 씨는 그동안 당했던 일들의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며느리가 모욕적인 말을 할 때마다 몰래 녹음했던 파일들, 동네 사람들의 증언, 집들이 때 있었던 일을 목격한 이웃의 진술서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애 학대 운운하며 내게 소리친 녹취입니다. 이건 손주를 빌미로 협박한 통화 내용이고요. 강 씨는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모욕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돈으로 산 집에서 사라지길 바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재판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강 씨는 마지막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 소원 들어주러 여기 왔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며느리 쪽을 날카롭게 노려봤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며느리는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녹취록과 증인들의 일치된 증언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부양 조건 불이행과 모욕적 언행이 모두 입증되었습니다. 증여 무효 청구를 인용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강 씨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끝내 진명이는 다시 강 씨 앞으로 돌아왔고 추가로 아들과 며느리는 그동안 강 씨에게 받았던 생활비까지 모두 토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받는 순간 강 씨는 수십 년 묵은 한을 다 토해내듯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는 법정 복도에서 악다구니를 쓰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인정 못해요? 항소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강 씨는 그런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차분하면서도 냉철하게 말했습니다. 항소? 해봐라.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그동안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법정에서 더 자세히 얘기해도 되고.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 씨는 계속해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집, 내 삶으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너희는 그동안 시어머니 무시하고 고마워할 줄 몰랐던 그 대가를 치른 거야. 그리고 아들을 향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주원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다. 내가 정말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내 힘으로 살아라. 그리고 엄마가 참고 희생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란 거 알아줬으면 해. 강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당당하게 돌아섰습니다. 법정 문을 나오는 발걸음이 세상에서 가장 가벼웠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이토록 통쾌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강 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되찾은 집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강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비아냥거림도 눈치 볼 필요도 없었죠. 첫 번째로 한 일은 며느리의 흔적을 모조리 치워내는 것이었습니다. 부엌 한켠에 널려있던 화장품, 잡동사니까지 전부 박스에 담아 내던졌어요. 이제 이 집엔 내 것만 두겠다. 남 좋은 일만 시키던 시절은 끝났어. 며칠 후 강 씨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집을 전세로 내놓기로 한 것이었죠. 굳이 이 큰 집에서 혼자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전세금으로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작은 곳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고 통장에 전세금이 찍히는 순간 등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강 씨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한동안은 그냥 쉬었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강 씨의 손끝이 근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집에서 TV만 보고 있는 건 너무 아깝지. 그렇게 해서 얻은 작은 자리가 초등학교 근처 구석진 골목에 있는 작은 상가였습니다. 강 씨는 그곳에 김밥집을 열기로 했어요. 소소하게 소일거리 삼아 시작한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할머니, 김밥 하나 주세요.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와서 김밥을 사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죠. 강 씨의 손맛이 좋다는 소문이 동네를 넘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아이들만 오던 가게에 점점 어른들도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 김밥이 세상 최고예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알바생까지 구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강 씨는 7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바쁘게 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게는 점점 커졌고 급기야 TV 맛집 프로그램 제작진이 찾아와 촬영을 제안해 왔습니다. 강 씨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용기를 내서 출연하기로 했어요. 인생 2막에 새로 시작한 김밥집의 기적. 방송이 나간 후 가게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고 강 씨는 어느새 동네의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돈 버는 맛을 다시 느끼며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활력이 넘쳤습니다. 내 인생, 이 고난 끝에 이런 행운도 오는구나. 강 씨의 얼굴엔 매일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네 이웃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완전 달라지셨어요. 회춘하신 줄 알았어요. 강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야 내 삶 사는 거지. 한편 며느리는 바닥까지 무너져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패소했다는 소문이 좁은 공무원 사회에 퍼지자 동료들은 물론 상사까지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늘 입을 맞춰 강 씨를 험담하던 친구들조차 며느리가 망하자 곧바로 손절했습니다. 희정이? 원래 애가 좀 이상했어. 이런 말만 남기고 모두 등을 돌렸죠. 결국 며느리는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나와야 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법정에서 드러난 추악한 민낯과 시어머니에게 소송당한 여자라는 꼬리표가 며느리를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변변찮은 알바로 겨우겨우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죠. 겉으론 멀쩡하더니 속은 썩었더라. 세상 무섭지. 더 이상 뒷말을 견디지 못해 숨어 살 듯 지내며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결국 아들과의 사이도 끝내 틀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아들은 얼굴이 반쯤 삭은 채로 강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야 내가 너무 한심했다는 걸 알겠어. 정말 미안해. 지금 희정이랑은 이혼 얘기까지 나왔어. 숙려 기간이야. 그의 눈빛은 한때 애틋했던 어린 시절처럼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다시 돌아오려 하는 아들을 단호히 밀어냈어요. 아직은 아니야. 내가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기 전엔 난 너한테 마음 안 줄 거다. 그 애미하고 한패였던 건 사실이니까. 다만 조금의 문은 열어두었습니다. 그래도 내 핏줄이니까. 너도 우리 준혁이 아버지니까.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기회 한 번쯤은 줘야지.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변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거다. 손주 때문에 아주 외면하진 않을 거다. 하지만 저번처럼 행동하면 그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날 밤 강 씨는 김밥집 가게 의자에 앉아 작은 전등 불빛 아래서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외풍이 부는 골목이었지만 몸속까지 따뜻했어요. 이제야 진짜 숨을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동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생이란 건 참 모르는 거야.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했어. 너무 자식한테만 매달려 살 필요 없었어. 결국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하는 거였지. 강 씨는 재료를 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70년을 살며 이제야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며칠 전 손주 준혁이가 아빠를 따라 가게에 왔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 그 순간 강 씨는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며느리가 아무리 독을 품었어도 아이의 마음만큼은 순수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며느리는 무너졌고 아들은 뉘우쳤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숨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새롭고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